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요 정치권 소식 짚어볼 텐데요. 조상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전략실장과 함께할 텐데 자, 조상우 부대변인 조금 늦으시기 때문에 오늘 김근식 실장님하고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론조사 완료가 늦어지는 바람에 하루 연기가 됐어요. 예비경선 발표가. 오늘 오전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본선행 5명 안에 누가 들었는지 먼저 황우혁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발표 내용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를 성명에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이상 5분의 후보자가 선출되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경선 결과가 본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일부 지금 비공식적으로 공개가 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가나다 순으로 하면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이렇게 5명 후보가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이런 상황인데요. 보면 영선에 이준석만 통과하고 초선은 통과를 못하고 모두 탈락을 했고 중진들이 대거 진출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 5명 예상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 2, 3위, 그러니까 3명이 본선 진출할 거라는 것은 대부분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이라는 분. 그런데 나머지 2자리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여론조사 발표한 것도 보면 나머지 2자리를 놓고 신진 2분과 오늘 올라간 2분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1, 2% 차이라는 것은 여론조사에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순위는 정할 수 있지만 순위라고 볼 수가 없는 수치들이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진 김웅과 김은혜 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간 조경태, 홍문표 의원들이 사실은 각축을 벌이는 상황인데 민심이 아닌 나머지 50%는 이제 당원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 여론조사는 사실은 열심히 뛴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한 분들이 그래도 고정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은혜 의원이 이번에 늦게 출발을 했고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예. 홍문표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사실은 1년 전부터 운동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분들의 당원 추격전이 일정 정도 성공을 해서 신진 2명을 제치고 결국 2분이 마지막 4위, 5위의 티켓을 딴 게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된 예, 충분히 예상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공개된 득표를 보면요. 네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41%,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9%예요. 지금 초선은 당선이 안 됐지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압도적으로 지금 1위로 당선이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비경선을 통과했는데 초선은 탈락했지만 이준석 후보가 득표율이 만만한 득표율이 아니기 네. 때문에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첫 일보가 떴을 때는 네. 중진들이 대거 진출했다. 네. 이렇게 일보가 뜨기 때문에 신진의 돌풍이 사라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비공식으로 지금 발표가 돼서 돌고 있는 득표율을 맞다고 본다면 네. 사실은 1위 이준석과 2위 나경원 전 대표가 사실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운 차이를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진 돌풍을 일으켰던 2명은 탈락했지만 오히려 1명으로 몰아감으로써 본선에서는 신진들에게 지지를 했던 사람들의 표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결집되는 효과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략적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는 건가요? 아닌 거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김은혜 의원과 김웅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의 그 표심은 예. 만약에 본선에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데로 갈 데가 아니고 사실 이준석 후보가 가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강제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성사가 된 셈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선에 올라간 나머지 4분의 중진 의원분들은 사실은 단일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단일화를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일화가 어렵다 이렇게 보십니까? 단일화가 좀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다면 정말 막상 예. 막하의 대결이 될 수 있겠지만 단일화가 어렵다고 본다면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된 효과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준석 후보와 이 나경원 후보 사이의 격차가 상당히 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격차의 내용도 들여다보면 민심에서는 더블 스코어가 나 있고요. 50%를 반영했던 당심, 그러니까 당원들 여론조사에서도 사실은 거의 비등한
거의 예. 막상막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이가 그대로 간다면 네. 물론 이제 퍼센테이지 반영률이 좀 차이가 납니다만 지금은 50대 50인데 만약에 70대 30으로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여론조사라는 건 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표본의 수만 드러나지 추이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준석은 단일화라는 구조적 결과를 가져와 버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위 이준석과 2위 나경원 후보가 격차가 거의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심에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추이가 그대로 간다면 그리고 별다른 파란이 없다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초선 두 분이 탈락을 하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금 단일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고 나머지 중진 네 분이 단일화 할지 말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한 두세 분 나오신다고 했을 경우에 치러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본선은 말씀하신 대로 당심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도 이준석 후보가 뭐 불리하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다 이렇게 예, 보시는 그러니까 당심의 반영 비율이 5대 5에서 7대 3으로 늘어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이 나경원 후보가 더블 스코어하고요. 그다음에 당원들 여론조사라는 것은 표본을 추출해서 그분들의 추이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거의 지금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이게 70% 늘어난다 하더라도 70% 안에서 비슷한 수치가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수학적으로 그렇게 네. 본다고 한다면 이 추이는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애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올라온 네 분의 중진 의원들의 단일화 여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5대 5에서 7대 3으로 당원들의 반영 비율이 늘어났습니다만 그 당원들의 당심의 일정한 변화 그리고 네. 당심에서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격차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늠하는 이제 중요한 변수는 남아 있는 연설회와 토론에 대해서 누가 실수를 덜 할 것인가. 그리고 무슨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변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예비 경선 발표가 하루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범위를 국민의힘 그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네. 일부 세대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표본이 안 채워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선관위에서도 그리고 당내 후보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일반인 여론조사의 표본을 우리가 할 때 네. 대개 여론조사는 세대별, 연령별, 지역별, 성별을 다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춰야 되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이번에 넣어서 그건 네. 어떤 거냐면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일단 지지 정당을 먼저 물어보고 자기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든가 아니면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 심지어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분들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하고 답하시는 분하고 무당파라고 답하신 분들만 상대로 다시 계속해서 여론조사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화 받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초반에 탈락하는 수가 많은 것이죠. 예. 그래서 어제 밤까지 그 젊은 세대들하고 호남 지역의 그 표본수를 채우기가 어려워서 조금 수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지금 듣기로는 오늘 결정된 것 같습니다만 본선에서도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하고 굉장히 치열한 논란이 예. 있었는데 본선에서도 똑같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죠. 결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경선 룰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조상호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숨 좀 고르셨습니까? 네네. 예.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히 이준석 후보가 들어갈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네. 또 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좀 압도적인 1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까지의 국민의힘,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의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당 이런 모습들을 원치 않는구나. 그러니까 정치권이 많이 반성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주류 정당이기 때문에 그 주류 정당들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현실이 있을 때 그 네. 주류 정당 내부에서라도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예. 강한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바뀌어야 한다. 변화 열망을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새겨들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또 반성도 좀 해야겠죠. 왜냐하면 저렇게 역동적인 30대 후보가 나와서 당대표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민주당에서는 과연 그 정도의 젊은 정치인을 키워왔느냐.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뭐 이른바 영선 중진이라고 불릴 네. 정도로 다져진 후보입니다, 나름.
근데 우리 당에서도 나름 20대 후보가 당대표 경선에 출마는 했어요. 근데 전혀 이게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예. 그걸 기억하시는 분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위로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그건 사실은 당 내에서 그 정도로 젊은 정치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키워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그래 왔는지가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뭐 송영길 당대표가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청년에게 배정을 하면서 뭐 이동학 최고위원을 지명을 했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제 본 경선까지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역선택 방지 문항 적용 여부 논란 앞서 짚어봤는데, 이 논란에 더해서 당원 투표에서 지금 청년 호남 비중 문제까지 더해져서 룰을 둘러싼 논란이 당내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흐름상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준석, 나경원 두 후보의 생각 어떤지 듣고 오시죠. 저는 약간 이해는 안 가긴 하는 게, 그 호남 샘플을 2%밖에 안 넣기로 한 것도 문제인데, 예. 그럼 2%면은 제 생각엔 샘플이 한 3, 40개 될 텐데, 예. 그거를 못 모집했다는 거는 상당히 조사가 평소와는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차피 선거관리위가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애초에 그러길래 왜 표집 틀을 그렇게 짜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호남 당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해야 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예. 늘 그게 이제 그래서 뭐 한때는 호남 당원들의 표값은 2배로 인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컨대 호남에는 당원이 전체 당원의 2%밖에 안 돼서 만약에 1,000명이라고 치면 1,000명밖에 안 되니 1,000명의 표는 2,000명의 표값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표값이 달라지니까 이게 표의 등가성 안 되죠. 표의 등가성이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또 있었거든요. 네. 지금 지역하고 세대를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호남하고 일부 세대 비중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라서 좀 나눠서 보면, 호남 비중 관련해서 지금 약간 상향한 것이 2% 정도입니다. 지금 이 반발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너무 비중이 적다. 그래서 오히려 호남 우대론 가산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등가성 보장이 안 돼서 이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좀 만만치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논란이 됐지만 예. 그 논란의 여지 없이가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두 개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다음에 당원 여론조사잖아요. 네. 근데 당원 여론조사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일반 당원 여론조사에 당원의 현실적 분포가 적다 보니까. 영남이 워낙 많이 있고 예. 호남에는 워낙 적기 때문에 근데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이게 모집단이 당원인데 당원의 현실 분포를 반영해서 표본을 뚫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이제 너무 적으니까 이번에는 50대 50의 반영 비율에서 당원 여론조사에 호남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로 상향 조정해 준 거거든요. 예. 그런 건데, 저는 제 생각에 당원 여론조사는 이게 당대표를 뽑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원의 분포 상황을 모집단으로 한다면 저렇게 표본을 뽑아서 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원들 중에서도 호남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아까 나경원 의원이 일부 과거에 시행한 적이 있는 것처럼 당원의 모집 그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모집 반영은 그대로 하되 거기에 답변한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에 가산점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당에서도 공직후보자 경선할 때 신인 가산점, 여성 가산점, 청년 가산점을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후보가 받은 득표율은 그대로 인정하고 예. 그 대신 득표율에 10%를 더해준다든지, 청년이니까 또 득표율이 신인이니까 10%를 더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적 가산 제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가산점. 예, 그러니까 예. 호남에서 받은 0.2%나 0.8% 그대로 유지를 하되, 왜냐하면 당원이 그밖에 없으니까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그분들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받은 득표율에 가산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가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1등하고 있는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청년, 여성, 그다음에 호남이죠. 그러니까 지역이라면 호남인데 호남 가산점 다 없애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으로서 청년 비대위원 몫으로 그때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 예. 이제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가 이제
굉장히 대중 정치인으로서 명성을 쌓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젊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기회 자체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회 자체를 본인은 누리고 그 이후의 세대는 박탈하겠다는 그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어찌됐든 실력주의를 표방하면서 청년 여성 지역 가산점을 다 없애겠다고 지금 한 후보가 1등이 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그 말씀이 유지될지는 좀 모르겠고요.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 분포의 어떤 지역별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의원에게 45% 비율을 두는 게 대의원들은 각 지역위원회가 거의 고르게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의원 비율을 통해서 그 각 지역별 당원의 어떤 그 당원과 실제 국민의 어떤 분포 사이의 차이를 그 대의원으로 극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의원을 저희 같은 경우 45%를 두고 오히려 권리당원을 40%로 그래서 좀 더 대의원 비율을 높여놨던 이유가 예. 그런 지역별 차이에 따른 그러니까 지역별 당원 수 차이에 따른 그런 지역 어떤 편중 그 현상을 이렇게 좀 보완하는 네. 제도거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게 당내 당직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 여론조사를 50%나 이번에 예비 후보 과정에서는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본선에서는 또 뭐 30%로 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그 이른바 일부 후보는 이런 가산점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당원 편중 왜냐하면 이런 네. 당원에 대한 그 지역별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게 되면 점점 이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 부분은 뭐 국민의힘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숙제다 얘기하셨는데 예비 경선 1등으로 통과한 이준석 후보가 가산점 다 없애겠다. 네. 이 점을 지금 콕 그건 집어서 조금 다른 게요.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직 후보자 선출 경선 과정에서 가산점을 없애거나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했던 게 할당제에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젠더 갈등 논쟁을 하면서 그걸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그 공직 후보자 선출이 아니라 당 대표 선출 과정인데 그다음 이것도 또 구분해야 될 게 예비 경선은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당원이 수십만 명인데 당원 중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의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대한 반영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당원의 모집 현황을 분포 현황을 반영해서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호남이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 당원의 실제 분포 상황을 반영한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지금 논란인데 저는 그것은 그 지금 선관위의 기존 결정이 맞다. 다만 호남과 청년 세대를 배려해서는 당원의 모집단 그 표본의 추출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되 거기서 득표한 사람의 가산점을 주는 건 다른 거라는 이야기죠. 좀 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득표율 그대로에다가 가산점 10%를 주면 거기 표값을 조금 더 비중치를 준다는 거기 때문에 예. 모집단을 번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당원들을 상대로 한 당원의 모집 분포 자체를 반영해서 표본 집단을 뽑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당직보다 예. 공직 후보자를 또 그렇게 가산점에 아예 배제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당시야 말하는 당내 게 장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당내 잔치에 불과하지만 할당제, 여성 예. 할당제에 대한 반대를 예, 계속하고 근데 있는 거고. 공직 후보 이건 가산점도 다 없애겠다고 본인이 직접 이유로 얘기했고요. 제가 그 바로 앞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공직 후보자 부분은 이제 국민의 이제 비율에 맞춰줘서 국민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띄워야 되는데 지금 대표성에 편향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편향된 부분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는 정치권의 당연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다 없앤다는 게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준석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국민의힘의 젊은 후보들이 이대남의 뭐 표심은 좀 잡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대녀들의 그 표본 비율조차 맞추지 못해가지고 예. 경선 여론조사를 그 다음 날로 발표를 연기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문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한테 조금 더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원 여론조사에서 50대 미만으로 다 묶여버렸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도 지금 50대 그래서 60대 미만, 50대, 60대, 50대 미만 이렇게 네. 세 개로만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고령당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구분해서 문제입니다. 봐야 될 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있고요. 그게 50으로 하냐, 30으로 하냐는 이제 그 당마다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당의 주인이라고 할 때는 당원들을 상대로 한 투표율이 얼마나 하느냐를 나누는 건데 예비 경선은 일반 민심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당원도 이것도 당원 전당원 투표가 아니고 당원 여론조사입니다. 네. 당원을
모집단으로 한 여론조사예요. 네. 당원 여론조사의 50%입니다. 지금 놀라야 되는 건 그 당원 여론조사의 모집단에서 어떻게 샘플을 표본을 추출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당연히 당원 분포 비율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근데 대선까지 염두를 해둔다면 뭔가 좀 네. 민심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래야 그것은 되지 그 표집 예. 그 표본을 추출하는 반영 비율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예. 민심의 반영 비율을 바꾸는 게 낫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 예. 바꾸는 게 낫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뽑는 비율을 예. 변형시키는 것보다 그건 그대로 하되 네. 득표율에 가중치를 주는 가산점 제도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합리적인 방식입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본경선은 당원을 대상으로 해도 이건 당원 투표를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아니고. 예, 이건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투표죠. 예. 표본 집단 반영 비율이 논란이 될 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민심 30%는 예, 이제 예, 여론조사를 돌리는 예. 거고. 예. 알겠습니다. 경선 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비 경선 치르면서 개판 안타전이 지금 신진과 중진 사이에 굉장히 커졌었는데 요즘 오늘 5명 컷오프 되면서 좀 사그라들까요? 당내에서 비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진행이 됐고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예. 치러지고 있는데 난데없이 개파 논쟁이 나와서 저는 자해행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해행위 비슷하다. 제가 몸담고 있긴 하지만 우리 당의 사실은 사실상의 실체적인 개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개파적인 친밀도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사람이 호흡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놓고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정치를 같이 시작했으니까 개파 이익을 대변할 것이고 개파의 수장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지시를 따를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누워서 침 뱉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개파 프레임을 작동하는 순간 이 잔치가 돼야 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참으를 끼얹는 행위라고 보고 예. 그래서 저는 애초에 처음에 개파 논쟁으로 공격을 시작한 분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또 개파 논쟁에 공격을 받은 사람이 또 그걸 개파 프레임으로 맞받아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한쪽이 공격을 하면 공격을 받은 사람은 그 개파 프레임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개파를 넘어서서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는 포지티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파 논쟁을 하는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후보를 뛰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선은 더욱더 당원 투표가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70%이기 때문에. 그럼 당원들을 겨냥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원들 중 일부가 이른바 이제 강성 당원들이라든지 열성 당원들 중 일부가 지금 개파로 공격하는 유승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불만이나 반감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자극함으로써 그 표를 결집하려는 전 정치적 의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안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그라들길 바란다.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될 거라고 이제는. 생각한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대표가 이제 곧 있을 대선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시점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두각을 딱 나타내는 후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당 밖의 유력 인사들 영입하는데 내가 적임자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국민의힘 그 지금 후보들 사이에서 많이들 나오는데 자, 이 조상우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등판 시점 이제 곧 등판할 거다 말 거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전대가 지나고 나면은 등판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정치를 정말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네. 지금 이미 다른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이제 예비 후보 경선이 있고요, 대선 후보. 그리고 7월 달에 그 공직선거법상 예비 후보 등록일입니다. 네. 근데 언제 그럼 국민들께 내가 대통령 후보로서 이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예. 채 한 달 정도 좀만 더 지나면 예비 후보 등록일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 꽁꽁 자신의 모습을 감춰둔 채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치 깜짝쇼처럼 등장하는 거라면 그런 후보가 오히려 그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정치를 희화시키거나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본인 스스로가 민주주의자고 헌법주의자라고 한다면 국민들 앞에 저 자신 스스로를 지금부터라도 내보여야죠. 이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좀 불성실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그 정치적인 예. 결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과연 정치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네. 스스로 이제 자신이 없는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측근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네. 실제로 본인이 단 한 번도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그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정말 윤석열 전 총장과 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끝에 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건지 그것조차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말들은 이제 측근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만은 자맹 속에서도 계속 행보는 이어져요. 이번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그 20, 30대 IT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만나는 일정을 좀 소화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저는-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우선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정치 의지는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강하다. 강하고 이미 예.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자명이 길어지는 이유는 정치를 할지 안 할지 고민하는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정치를 하기로 이미 결심이 쓴 상태에서 이 결정하는 방식을 공개적으로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와 방식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제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3월 초에 사퇴를 했고 지금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자명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론조사 지지율도 아직 떨어지진 않고 있지만 정체되거나 교착되는 예.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빨리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공개 행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기는 일단은 6월 그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하고 7월 말이 되기 전까지로 결국은 공개적인 선언과 행보를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자명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저렇게 사진 하나 올리고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이야기하면서 언론에 공개하는 거 정도 내고 메시지 내는 건데 네. 저는 어제 어제 그 이야기된 그 이른바 블록체인하고 뉴 스타트업 이 창업자들 만난 이야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난주에는 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패권 경쟁을 둘러싼 동북아 전체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좀 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방문한 저 스타트업 업체하고 블록체인 부분에 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냥 드는 느낌에 청년, 그다음에 젊은 층, 예. 그다음에 새로운 신진 기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어서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줄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것도 간접적인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간접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제 이 개인적인 장소와 해석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어쨌든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의지가 강하다. 두 분의 상반된 평가까지 좀 듣고 왔습니다. 자, 민주당 쪽으로 좀 가볼까요? 재보선 참패 이후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부동산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재산세 감면 기준은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종부세, 양도세 완화를 두고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당정청 회의에서는 세종시 특공제도 폐지 검토 이야기도 나왔는데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산가치 상승에 의해서 상승하는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민주당 부동산 특위도 열렸는데요. 일단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견이 모아졌던 대로 1주택자 한에서 감면 기준 6억에서 9억으로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0.05% 0.5% 정도 감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무주택자에 한해서 대출 받을 때 이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대체적으로 어제 발표된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은 조금 무주택자에겐 숨통이 트이는 정책이 될까요? 지금 단계에서 그 무주택자들에게 그 혜택을 갖다가 확 풀어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네.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이사 공급 대책의 아주 일부만 나온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를 만약에 혹시라도 자극해서 예. 가까스로 이제 안정적인 집값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인데 이걸 자극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그 주택을
기존 1주택자로서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려는 예. 그런 수요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아직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측면까지 반영하려고 해주다가 오히려 집값을 더 올려가지고 그런 시도조차 좌절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점에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무주택자에게 일부 약간 그 주택 취득에 관해서 좀 공간을 열어준 것이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습니까? 어제 사실 관심이 갔던 거는 이제 종부세나 양도세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 이 네. 부분이었었는데 네. 아직은 결론을 못 내고 아직 이견이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정책의 뭐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현실도 중요한 상황이라서요. 네. 일단 당내 이견이 팽팽합니까? 찬반이? 일단은 부동산 특위가 지금 예. 현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에서 구성한 부동산 특위에서는 종부세, 양도세 완화안을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입장이지만 의원 다수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다수라 하면은 이 다수의 의원이 비중이 더 높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반대한 쪽이 더 왜냐하면 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이미 집값이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겨둘 정도로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가격 자체를 정당화하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투기 세력들에게 다시 한번 아주 나쁜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자극하고 누르고 찌르니까 결국에는 정부는 포기하고 결국에 우리한테 양도소득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기 공간을 열어주게 돼 있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투기 세력에게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꽤 예. 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종부세, 양도세를 인하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결정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결론이 안 난다. 앞으로도 6월 이후로 미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6월 어쨌든 결론을 빨리 좀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아직 결론을 못 내는 사이에 국민의힘이 먼저 이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까지 올려서 공제하겠다 이런 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자,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금액으로 끊는 거는 공평하지 못하다. 상위 2%로 끊는 게 합리적인 아니다 이런 대안을 내놨는데요. 자, 오늘 아침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금액 기준 9억이라는 것은 예. 그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을 그렇죠. 공제해 주는 것을 네. 이것을 이제 국힘당에서는 12억까지 올려서 공제를 늘려주겠다 이렇게 안을 만들었었죠. 예, 그런데 예. 저희 당에서는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 소위 똑똑한 집 한 채를 가지려는 성향만 부추긴다. 이 세제를 이렇게 1가구 1주택에 너무 지나친 특혜를 주다 보니까 생긴 것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부동산의 종류를 가리지 말고 공시지가로 다 합한 다음에 네. 그것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상위 2% 정도를 출연해서 그 금액을 잘라서 공시해서 그 부분만 과세하자는 것이죠. 2% 초과하는 사람만. 네. 지금 금액 기준으로 끊지 말고 상위 2% 사람 수로 끊자. 네. 이렇게 나온 게 어제 특위에서 그나마 모아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앞서 조상호 부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안도 당 안에서는 반대가 많다. 이런 아직은 굉장히 논란이 많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의원들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설득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네. 현재까지는 아직 종부세와 양도세를 건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된다. 선거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특위도 만들어져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종부세 기준을 올리자 이런 안을 먼저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진표 특위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소위 똘똘한 집 한 채 가지려는 성향만 부추기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다. 전체 그 부동산을 통틀어서 상위 2%에 물리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종부세와 관련된 그 정책을 예.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에게 만족할 정도로 정책을 합리적으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이면서 공시지가 만약에 지금 9억인데 예. 10억으로 올렸을 때 공시지가 12억까지는 그 종부세를 안 물겠다는 이제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 이상은 이제 사실 종부세 자체가 특별세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 이상의 사람에게 특별
어떤 면에서 징벌적 과세 비슷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더 내게 만드는 건데 지금 이 종부세 기준을 인상하자는 이야기가 민주당에도 나오고 국민의힘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전체가 사실은 종부세 기준에 과거에 9억에 맞춰보면 과거에 내지 않던 사람들이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에 네. 세금 폭탄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또 지방에서 9억 정도는 상상도 안 하는 공시지가에 있는 일반적인 또 1주택 소유자분들한테는 먼 나라 이야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라 전체가 모여가지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전체가 종부세를 9억에서 10억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을 하면 이게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더 많고요. 네. 그러나 수도권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원인은 일단 이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울은 뭐 예전엔 강남 3구면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마영송을 비롯해서 강북까지 비슷하게 전부 포함이 되고 있어서 수도권 전체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종부세 기준을 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금년부터 이 세금 폭탄 고의서가 날라오면서 수도권에 상당한 민심의 지금 이반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완화 차원으로 종부세 기준을 올리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종부세 기준을 올리는 게 맞고요. 그러나 네. 아까 김진표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건 똘똘한 한 채를 가져도 된다고 하는 일종의 신호를 잘못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정책에 민주당의 기조에는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정책에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건데 딱 하나 민심은 종부세 기준을 정부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냥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오래전에 실거주하면서 일가구 1주택 차원에서 한 채 살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건데 가격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폭등해서 내가 종부세 기준에 덜커덕 걸려서 1년에 수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심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에 대해서 예. 정부 여당이 현명한 대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해법을 딱 빨리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전세값 계속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집값도 좀 들썩이다 이런 보도도 일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의당에서 당장 주거 안정은커녕 이 불확실성만 높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사실 부동산은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빨리 어떤 정책이 일관되게 목소리가 모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 이사 대책 이후에 집값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치로 하고 있는 거는 그 네. 안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적정 예. 가격으로 조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 아직 실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차라리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곧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지게 됩니다. 네. 그럼 대선 후보가 자신만의 색깔과 정책으로 부동산에 관한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게 될 건데 예. 그럼 그 대안에 따라 만약에 최종적으로 후보 정해지는 대선 후보가 있으면 그 대선 후보와 당이 색깔을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단계에서 과연 당이 그와 별도로 부동산 정책을 성급하게 내놨다가 나중에 대선 후보가 결이 안 맞게 되면 또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똘똘한 한 채의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이 똘똘한 한 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민주당 내에 그 이른바 유력 대권 후보들 중에 아직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예.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을 하면서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똘똘한 한 채라도 자신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거나 그런 예. 주택에는 좀 실거주 위주로 펴야 된다. 그래 실거주 위주로 다시 재편해야 돼. 이걸 1가구 1주택 관점이 아니라 거주 여부,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냐 안 하냐 여부에 따라 다시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이사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세가 지금 100주 연속 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어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 논란에서 시작된 공무원 세종시 특별공급 문제 다시 민심에 불을 붙였는데요. 오늘 아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폐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발표 내용 듣고 오시죠. 당정청은 이전 기간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예. 이 관평원 사태 때문에 세종시 특공 문제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 특별공급 전면 폐지하겠다 오늘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뒤늦게라도 저렇게 예. 해서 민심의 이제 분노를 좀 이제 가라앉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관평원 문제가 또 계속 연결되는 게 지난 몇 달 전에 이제 LH 사태 지금도 진행형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가 모든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에게는 정말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내 생에 집 한 채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40대, 50대까지도 사실은 허무한 꿈을 지금 만들어주고 예. 있어서 이 분노가 사실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LH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사람들은 특정 정보를 이용해서 엄청난 특혜와 예.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다. 이번에 관평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유령 청사를 만들어서까지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차익을 냈다. 이건 정말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도 이미 세종시에 내려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이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서는 뒷말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도 인사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 나온 중에 세종시 내려가는 관련해서 부동산 갖고 있다가 그게 시세 차익 낸 것이 단골 손님처럼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애초에 예전부터 좀 제도 개선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관평원 사태로 인해서 이제 확실하게 저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정말 일반 민간인 입장에서 보면 분통 터져 죽을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의혹 관련해서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 네. 민주당에서는 경찰 조사 먼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무슨 강제조사권이 있는 게 네. 아닌 국정조사로 밝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처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 여러 부분에서 많은 그 과거 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국정조사법에 따라 그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다면 결국에 정쟁으로 흐를 근데 수밖에 뭐 다른 없거든요. 국정조사도 다 수사권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정말 심도 있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 결과가 일단 1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지금 뭐 좋아하시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감사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 결과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네. 그때 국정조사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본 야당 의원들도 상당 부분들은 지금 단계에서의 국정조사가 별로 실익이 없다는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경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깊게 내밀하게 그렇게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네.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을 위주로 시점을 조율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으로 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